저는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브랜드는 공동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브랜드는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요새는 내부 고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여기 CEO만 계시진 않겠지만 같이 일하는 분들이 다 이제 고객이잖아요, 사실. 저도 저희 동료들을 고객으로 여기게 되는 부분도 있고. 세 번째는 실제로 이 제품을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사용자 이런 분들이 외부 고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브랜드 창시자, 브랜드 창업가, 브랜드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이 가치와 철학들이 결국 내부 동료들에게 전달되는 게 필요하고 그들의 공감과 또 참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인터널 브랜딩, 내부 브랜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브랜딩 된 것이 차고 넘쳐서 외부의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익스터널 브랜딩, 외부 브랜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마케팅이 제가 아까 모두에 미국 중심적으로 발전돼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P&G의 마케팅 디렉터, 지금 브랜드 디렉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래 기업은 마케팅이 아니라 브랜드 구축의 시대로 어떻게 한다 그랬죠? 회귀한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럼 회귀가 뭐죠?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그럼 무슨 시대였다? 브랜드의 시대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브랜드가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솔직하게 전달해서 실제 가치와 고객의 인지 가치를 일치시켜가는 작업들에 노력들을 하는 시대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합니다. 첫 번째, 이 브랜드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저희가 이제 2018년 런칭하는 브랜드 지금 마지막 그 최종 보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팀 그 팀에서 만들어 오면 제가 최종 컨펌을 QC를 하는데 거기다 항상 쓰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게 왜 이 땅에 있어야 되지? 이게 왜 나와야 되지?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것들이 그 팀장과 팀원들 머릿속에 계속 고민이 되게 많은 거죠.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충 이해하시겠지만. 그래서 존재 이유를 찾아가는 거고, 두 번째가 브랜드를 만들 때 누구가 만들지도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합니다. 세 번째, 어느 시장에서 할 건가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고요. 네 번째, 어떻게 할 것인가? 다섯 번째, 어떤 열매들을, 어떤 성과들을 만들 것인가? 이 5가지 질문들이 담겨진 것이 브랜드 사업 계획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속에 되게 그 브랜드 공부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정말 보편적으로 여기에서 제가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이겁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그 화장을 하는 이유하고 똑같은 건데, 브랜드의 정체성인데, 브랜드 정체성 자체는 실제로 나의 본 모습이 아니라 내가 보여지고 싶은 모습인 거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어떤 회사의 BI라고 쓰는 것 자체가 그 회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우리 회사를 이렇게 이렇게 보이고 싶은 거죠. 그 화장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게 양복을 입고 이렇게 나온다거나 어떤 격식을 차려야 될 때 어떤 간다거나 하는 그게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그 의미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게 되게 쉬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덴티티 속에는 우리 회사의 어떤 정체성 자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그걸 함축적으로 담아놓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 이제 브랜드를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곧 그냥 브랜드다. 브랜드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는 이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브랜딩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움직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시장이나 어떤 변화들이 되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관리 쪽에서는 왜 또 고치냐 하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게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그 의미고요. 우리 그 한국적 프랜차이즈가 되게 보면 고객의 흐름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브랜드가 끊임없이 변화와 변이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계속 유지하기가 되게 힘든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뭐 지금 10년, 20년? 한
좋아. 한 15년 정도 되는 브랜드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한 40개 정도? 프랜차이즈 쪽에서? 그 외식이나 프랜차이즈 한 40개, 50개 있겠죠. 그럼 15년 동안 없어진 브랜드는 한 3,000개가 되겠죠.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이제 주점 쪽에 되게 많이 오랫동안 있었으니, 주점 쪽에서 15년을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특히나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외식업은 맛에 대한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라면 주점은 철저하게 분위기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 분위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감성이거든요. 그분들의 생각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의 공간이 어떤 걸 원하는 건지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 건지를 철저하게 많이 알아야 되는 게 뭐라 그럴까, 주점 쪽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개는 이제 주점 쪽이 되게 오판을 하는 게, R&D 쪽이 보면, 그런 분위기를 개발을 하거나 시스템적인 것을 개발하거나 하는 쪽이 아니라, R&D는 메뉴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핵심은 분위기인데, R&D는 메뉴만 해요. 그러면 메뉴는 굉장히 하이 퀄리티한데, 분위기는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주 올드한 게 되죠. 투다리나 이런 데 가봐도 지금도 신메뉴 나와요.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투다리는 정말 아쉬운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정말 그만큼 하고 노력도 하고 진짜 중국 쪽에 갔는데, 저거를 진짜 계속 뭐라 그럴까, 확장이나 이런 것들 했으면 되게 좋다고 얘기하는 게, 그 모양을 변하지 않는 게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변화된 모습 속에 내가 화장을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 화장을 고치지 않고 10년간, 20년간 가지고 있으면 전통이죠, 그거는. 그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외식이면 외식, 그 다음에 주점이면 주점, 혹은 다른 교육 프랜차이즈나 이런 쪽에서 늘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않으면 브랜드는 늘 정체된다는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맹점이 늘어나거나 가맹점이 확장되거나 메뉴를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비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성,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갖다가 거기에서 어떻게 계속 새로운 것을 거기다가 집어넣느냐가 실제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핵심 과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가, 제가 봐서는 향후 한 5에서 한 10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중견 프랜차이즈 쪽은 아마 전문 경영인이나 프랜차이즈 전문으로 했던 분들이 경영을 맡아서 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가, 기존에 자주성가를 하거나 어떤 그렇게 성장을 했던 곳의 오너들이 이제는 많이 피로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만나보면 그냥 하기 싫어해요. 늘 똑같은 것들을 했고, 늘 그걸 했는데 늘 지시를 해야 되고, 또 직원 바뀌면 또 얘들 또 얘기를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대개는 뭐라 그럴까, 전문 경영을 딱 해서 만들어 놓고 자기는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빠져서 정말 재무나 이런 쪽을 많이 커버를 하고, 대외 홍보나 이런 쪽을 하면서 어떠한 포지션을 만들어 놓는 게 회사가 훨씬 더 시스템화되는 그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브랜딩과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를 해야 될까요? 맨 처음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어쩌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결국엔 내가 누군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내가 갖고 가려고 하는 그 시장들이 어떠한 형태로 정의를 할 수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첫 번째, BI 휠을 개발하는 형태, 이거 개발도 아니에요. 이거 책본이 있어요. 책본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형태를, 이런 어떤 도식화된 부분들을 자주 반복하고 따라 하시면 개념이 생겨요. 개념이 생기면 실무랑 만나게 되면 그게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해하는 것들은 보통 실무는 너무 잘 하시는데
개념이 없으시거나, 그러니까 이론적인 개념이 없으시거나, 이론적인 개념은 너무나 뛰어나시고 교수님이신데 실무는 막상 접목하면 꽝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으신 거죠. 이거는 굳이 막 이걸 100% 따라할 필요는 없는데 대충 이런 흐름으로 따라가는 게 필요하구나 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4가지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진입시장에 어떤 새로운 가치가 있는지 첫 번째, 그리고 그 진입시장에 어떠한 차별화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이 진입시장에 우리 브랜드만이 제공하는 가치는 어떤 건지,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니즈는 또 어떤 건지, 이 4가지를 답하다 보면 이런 다수의 키워드가 생깁니다. 이런 다수의 키워드가 생기면 이거를 저희는 이제 밸류맵이라고 하는데, 이 밸류맵 형태로 이렇게 만들게 돼요. 그러면 이 밸류맵에서 가장 확률이 높고 가장 빈도수가 높은 걸 따로 뽑아서 코어 밸류라는 걸 만듭니다. 이 코어 밸류를 만들고 다시 브랜드 에센스랑 결합을 하죠. 그러면 저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요소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와 더불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똑같이 브랜드 효율 부분인데, 아까 코어 밸류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코어 밸류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새로운 가치라든지 다른 가치, 차별화된 가치, 그리고 연관된 가치 이런 것들을 같이 기존에 만들었던 거,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짬뽕을 시킵니다. 짬뽕을 시켜서 여기서 기존 가치가 강화가 되면 이 항목은 패스. 그리고 기존 가치가 그냥 유지되는 수준이다. 그러면 X.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기존 가치에서 최소한 조금은 더 가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걔는 세모.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형태로 매칭을 시키시고 다시 여기서 요 내용을 추가한 형태에서 다시 코어 밸류를 만드세요. 그 코어 밸류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여러분의 브랜드가 가져가야 되는 최종적인 슬로건을 만들게 된 전 단계입니다. 브랜딩이라는 건 결국에는 비용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비용을 쓰려면 어느 정도 눈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매출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쓰면 인정해줘요. 그래, 매출이 나왔으니까 그래 한번 해봐. 그리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적어요. 그러니까 좀 더 어필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출을 먼저 하시고 브랜딩을 하시는데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마케팅이고 아니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매출은 다음과 같은 지표가 있을 거예요. 영수 건수나 뭐 객단가나 구매 너무나 뻔한 외식 쪽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브랜딩 쪽에는 저는 이런 기준은 사실 브랜딩의 요소에 대한 기준은 되게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비용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 무조건. 좋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가 여러분한테 좀 숙제일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굉장히 많은 책들이 이거면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 교육이 24주라고 그랬죠.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이것만 보면 안 된다고 저희는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4가지를 중요한 4가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할 게 뭐지?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하는 질문하는 단계고요. 두 번째는 그걸 남들이 안 하고 있을까? 네. 남들이 하면 어떻게 다르게 하지?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 트렌드에 맞나? 요즘 경제 상황에 좀 이게 어울리나? 이런 고민이고, 네 번째는 이제는 고객한테 물어보자. 이거 괜찮나요? 아니면 요즘 고객들이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관찰해서 이 정도면 억셉할 만해. 이 정도면 요즘 음식 가격대가 맞으니까 이 정도는 소비자들이 먹을 만해. 아니면 내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이 정도 소비는 할 수 있어. 이런 관점을 갖는 거죠. 이 순서를 바꾸면요, 굉장히 많은 논리들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 요즘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배달 음식 지겨워요. 뭐 좀 다른 거 먹고 싶어요.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남들이 안 하고 있나? 요즘 트렌드에 맞을까? 아니면 이런 거 있죠. 요즘 트렌드가 이런 거니까 이런 창업을 해보자. 고객들이 좋아할까? 난 할 수 있지? 남들이 안 하고 있을까?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순서를 바꿈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고민의 폭이 되게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좀 정리를 해 보았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환경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기존에보다 좀 바뀌는 거 있잖아요. 아, 요즘에 이게 좀 새로운 트렌드야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고요. 경쟁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가치, 차별화 가치를 보는 거고, 자사 분석은 내가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아는 분이 라면을 잘 끓이셔가지고 창업을 하고 싶었는데 라면을 친구들을 불러서 라면을 끓여준 거예요. 한 번씩. 근데 친구들이 한꺼번에 오면 한 번에 딱 끓이면 되는데 나눠서 온 거예요. 1명, 2명, 3명 나눠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10번 넘게 라면을 끓인 거예요. 하룻밤에. 친구들이 다 먹고서 너무 맛있다. 야, 대박이다. 너 라면집 해라. 근데 이분이 창업을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못하겠다. 이거 못해 먹겠다. 이런 거예요. 라면 끓이고 설거지하고 라면 끓이고 설거지하고 못해 먹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아니면 내가 아까 저 원가율을 얘기해 주신 분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적정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다라면 그 아이템은 불가능한 거죠. 그런 것들이 자사 분석의 단계이고, 고객은 뭐냐?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요 라고 하는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은 저희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를 하거나 FGR을 하거나 이런 식의 방법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들을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한쪽 축은 뭐냐면 가성비를 얘기해 보자. 가성비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양 많은데 시킬 거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 양이라는 건 결국 가격과 연동돼 있는 거라서, 또 맛이라고 하는 것도, 품질이라고 하는 것도 가격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맛의 가성비와 품질의 가성비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은데 어떤 데는 가격 대비 양이 많은데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리고 그건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선택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또 한쪽 축은 뭐냐면 그 맛이 좀 클래식한 애들. 예를 들면 그냥 양념 후라이드 간장 이 정도만 있는 애들. 저 위에는 뭐냐면 좀 맨날 새로운 메뉴 나온 애들. 예, 그건 전략이 다르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한 판에 이해했을 때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나랑 경쟁 관계에 있는 브랜드들이 한눈에 보인다라고 하면 여러분 시장을 되게 잘 분석하신 거예요. 브랜드가 어떻게 제공하는 가치는 가장 큰 게 이거예요. 정보 처리 및 이해 해석이 용이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 스프라이트가 있죠. 이 스프라이트가 브랜드가 없어요. 그럼 이거 뭐라고 얘기하죠? 사이다? 그럼 사이다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탄산음료? 캔음료? 그렇게 하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결국 뭐라고 할 수밖에 없냐면 코카콜라에서 만든 뭐 사이다 같은 음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소통이 되려면. 근데 스프라이트가 붙음으로써 그냥 스프라이트 얘기합니다. 그게 소비한테 가장 큰 어떤 가치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뭐죠? 소비자들은 구매가 확신되죠. 이 스프라이트 국내에 처음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스프라이트가 뭐야? 라고 했는데 보니까 코카콜라에 만든 거네? 그러면 한번 먹어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먹은 다음에 어떤 사람은 내 입맛에 맞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재구매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내 입맛에 안 맞아서 나는 다시는 안 먹을 거야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사용의 만족감 강화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 주는 것에서 가장 큰 것은 어떤 법률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법률적으로 20세기,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냐면 어떤 기술의 장벽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방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모방하는 것들을 어떻게 조금 커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어떻게 보면 브랜드 등록 제도. 그래서 어떤 브랜드하고 관계없이 브랜드 등록 제도는 어떤 경쟁 이런 거에서 등록을 했을 경우에 어떤 다른 데서 똑같은 이름 쓰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브랜드를 침해했을 때는 굉장히 가혹한 이런 처벌을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브랜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창업을 해서 피자 알볼로를 브랜드에 대한 침해를 했다. 그러면 최하 그 회사가 얻은 영업이익 정도가 최하의 어떤 벌금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매출액, 그 회사의 매출액 전체를 벌금을 드립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볼로 피자에서 만약에
알코올 피자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했다는 걸 입증하게 되면 그 입증 피해까지도 손해배상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손해배상할 하는 사람이 과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지 그렇게 가혹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브랜드가 강력하면 마케팅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증대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유명 브랜드가 세일한 거하고 이름 없는 브랜드가 세일한 거하고 막 광고를 하거나 모든 면에서 마케팅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달라지고요. 유통에 대한 영향력도 달라지죠. 유명 브랜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뭐 이마트 같은데 뭐 아니면 백화점 입장이 쉽게 되지만은 이름 없는 브랜드는 거기 입점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브랜드가 잘 되면 그 브랜드로 또 다른 상품이나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결국은 브랜드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는데 브랜드 충성도가 증대됩니다. 브랜드 충성도라는 게 뭐죠? 브랜드 로열티라고 얘기하죠. 브랜드 로열티. 근데 브랜드 로열티 하면 뭐 브랜드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하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활용한 게 좀 약하고요. 브랜드 로열티의 첫 번째 단계는 재구매다라고 하십니다. 재구매. 여러분들 지금 자기 상품들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이 있죠. 자기 상품의 재구매율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내 상품이 현재 나가서 재구매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많은 회사에서 그 뭐 데이터 뽑기 어렵고 소비자 조사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식 조사 안 하더라도 거래처 몇 군데만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통계를 내서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어요. 어렴풋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재구매 다음 단계가 뭐냐면 뭐겠어요? 지속 구매, 단골 구매다. 단골 구매다. 다음 단계고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굳이 그 회사에 뭐 내가 영업사원도 아닌데 그 브랜드에 대해서 입소문 내고 주위에다 추천하고 이런 단계가 어떻게 보면 브랜드 로열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뭐죠? 회사한테는 강력한 프리미엄 가격을 통해서 강력한 이익을 줄 수 있다. 능력 있다면 다른 브랜드라고 손잡는 거예요. 손잡을 땐 거꾸로 손잡는 데하고 뭐 양쪽이 잘 만나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잘 얘기해서 쓰면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LG IBM. 그러니까 LG가 좀 이렇게 어떤 PC 이런 쪽에 좀 늦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설계 기술이나 이런 것도 있고 또는 세계적인 거로 하기 위해서 LG IBM 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결별을 했죠.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라는 건 결국 뭐죠, 결국 제가 불리한 데면 이름 없는 데면 유명한 데를 잡아야 되는 거고 유명한 데는 거꾸로 뭐죠? 이름 없는 데를 잡으면 내가 손해다 라고 하는 거고 서로 통제력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인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식적이다 라고 좀